자, 윤석열 후보 부인 김건희 씨가 허위 이력 논란에 대해서 오후 3시에 직접 사과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어떤 내용의 사과를 또 어떻게 할지가 주목이 됩니다. 사과를 시작하면 저희가 바로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선 전국의 쟁점들 전문가와 함께 지금부터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종래 동방문화대학원대학교 석좌 교수, 이현정 문화일보 논설위원, 김관옥 계명대 교수, 이승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자, 윤석열 후보의 쟁점부터 짚어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건희 씨가 3시입니다. 이 경력 부풀리기 의혹에 대해서 입장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내용과 형식은 어떻게 예상이 되는지 또 뭐 취재진의 질문을 받을지 지금까지 뭐 나온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한 나온 게 좀 있는지 이현정 의원님께 좀 말씀해 주세요. 뭐 좀 전에 이제 기자 리포트에 보셨지만 네. 아마 이제 본인의 입장을 좀 밝힐 것 같아요. 네. 뭐 구구절절 어떤 경력에 대해서 뭐 일반적으로 뭐 맞다 아니다 이렇게 하기보다는 예. 자신이 그동안 이제 이 왜 이렇게 경력을 쌓게 되었는지 또 그런 어떤 커리어 우먼으로서 어떤 자신의 삶 뭐 이런 것들을 좀 내용에 담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아마 이 질문도 몇 가지 정도는 받지 않을까 싶어요. 아,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예. 질문을 받지 않으면 일방적인 너무 사과다는 또 비판이 있을 수 있고 수 있죠. 오히려 뭐 예. 사과 안 하려면 못하다는 비판일 수 있기 때문에 예. 아마 대표적인 몇 가지 질문 정도는 이제 받을 걸로 보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제 이 오늘 기자회견 같은 게 좀 우여곡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원래 당초에는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기자회견에 조금 부정적인 입장이었다고 그래요. 그렇지만 이 김종인 위원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거는 안 하고 넘어갈 수가 없다. 특히 26일이 오늘이 마지노선이다. 예. 오늘 하지 않으면 이제 신년에 각 언론사들이 이제 여론조사를 다 실시를 하거든요. 예. 이럴 경우에 이게 심각하게 여론 지지율에 어떤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예. 이런 아마 지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새로 시작되는 주, 마지막 주, 이 시작을 일단 사과로 시작을 해야 된다. 그렇지 않고서는 여론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다. 아마 이런 판단들을 윤석열 후보에게 집중적으로 이야기를 했고, 예. 윤 후보가 오늘 이제 공약 발표가 있었거든요. 그렇죠. 뭐 거기서 일체 뭐 일문일답 하지 않았습니다만은 아마 이제 윤 후보 입장에서 보면 특히 국민들이 여기에 굉장히 불편해 하신다. 예를 들어서 본인의 입장이 있으면 입장을 밝히고 하는 것이 대선 후보와 또 그 부인으로서 해야 될 일인데 예. 만약 이거 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런 판단을 아마 수용을 한 것 같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제 오늘 아마 기자회견이 좀 전격적으로 이루어진 게 아닌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위원님께서 김종인 위원장이 오늘이 마지노선이다 뭐 이런 언급을 해주셨는데 또 김건희 씨가 왜 이 시점에 사과를 결심했는지 좀 추측되는 게 있을까요? 지지율 하락에 장사가 없죠. 지지율 하락의 상황에서 김종인 위원장의 아마 압박이 굉장히 거셌을 겁니다. 지금 이준석 대표가 선대위에서 지금 사퇴를 했잖아요. 예. 만약에 사과를 안 한다 그러면 김종인 위원장이 나도 사퇴한다. 뭐 이 카드를 썼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래서 이 상황 속에서는 윤석열 후보가 사실상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라고 하는 것인데 네. 문제는 지난번에 윤석열 후보가 사과했었잖아요. 예. 그런 유형의 사과가 되면 또다시 역풍이 불고 그것 오히려, 자체가 예. 논란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냥 추상적이고 포괄적인 사과가 아니고 사실 의혹이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어떤 것들은 사실이고 아니고 이런 것을 명확히 하면서 예. 그런 부분에서 사과드린다라고 해서 정확하게 그 사안별로 접근을 하지 않으면 이 자체로서 또 다른 논란이 만들어지고 예. 그러면 논란의 마무리가 아니라 논란의 시작이 될 수 있는 그런 리스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예. 오늘의 어떤 사과의 내용 네. 그리고 그 안에 어떻게 풀어나갈 것이냐 이게 굉장히 이제 국민적 눈높이에 맞느냐 안 맞느냐 이게 예. 제일 중요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김종래 교수님도 과거에 그런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지적하신 대로 사과의 내용 또 어떤 형식으로 하느냐 이거에 따라서 사과했어 이쪽으로 끝나지 않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은 상황이죠 지금.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보면 사과 얘기가 언론에서 많이 나오지만 예. 사과하는 쪽이나 사과받는 쪽이나 그 소위 사과하면 사과 정치 문화가 익숙하지가 않아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하기도 하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늦었지만은 한 측면이 있지 않나. 그럴수록 훨씬 더 소위 말하면 이제 언론에서 흔히 얘기하는 진정성 있게 뭐 어떤 표현이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와서 저 정도면 정말 대단한 이제 낮춤을 가졌다 이게 네. 있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예.
이게 막상 사과한다 소리를 듣고 나니까 여러 가지 생각이 좀 들어요. 예를 들면은 이준석 대표는 왜 그만뒀는지에 대한 그 원인 중에 하나도 그런 것이 있고, 예. 그다음에 교수 출신 국민의힘 의원들 8명은 뭘 잘못했냐고 했던 그 성명은 또 어떻게 되는 것이며, 또 뭐 영부인은 없고 뭐 평화대 부속실은 없고 가족의 일부분이라고 하는 문제들은 그동안 했던 말들은 또 어떻게 되는지, 그래서 저런 것들에 대한 궁금증을 일거에 해소하려면 정말로 낮은 자세로 진정성 있게 사과하는 방법이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지 않으면은 진정은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여진이 좀 있지 않을까 하는 주문을 해봅니다. 일단 이따 3시에 사과 내용을 좀 더 들어봐야겠지만 그렇겠죠? 김건희 씨는 사과 뒤에는 이 그동안 해왔던 이력에 대한 이 팩트체크 내용도 공개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 선대위 해명으로 김건희 씨의 논란, 이게 물론 들어봐야겠지만 이게 논란이 해소가 될까요? 실제는 굉장히 어려운 해명입니다. 예. 게임산업협회가 없는데 게임산업협회에서 근무를 했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대상을 수상한 적이 없는데 대상을 수상했다고 했거든요. 이건 결국에는 오늘 나와서 진정성 있게 사과한다라고 한다면 허위 사실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께 죄송하다라는 말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네. 오늘 뭐 기자회견 하면서 사과를 제대로 하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제대로 된 사과를 하지 않을 거면 오늘 이 자리는 만들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이재명 후보의 부인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캐롤성을 만들면서 국민들께 굉장히 다정하게 다가가잖아요. 예. 이건 굉장히 매력적으로 다가가고 이재명 후보의 약점을 상쇄시켜주고 있거든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이런 성탄절에도 혼자 이렇게 움직이면서 예. 굉장히 좀 쓸쓸한 후보, 그런데다가 당 상임선대위원장이 이준석 대표와도 갈등을 겪고 있기 때문에 예. 결과적으로는 굉장히 불안한 후보, 불안한 정당이 되고 정권 교체를 해도 이분들이 제대로 전국을 수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예.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어떤 지지율의 하락을 멈출 수 없기 때문에 예. 저는 오늘의 마지노선이라고 생각하고 나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심으로 국민들께 사과를 하면 네. 또 다른 뭐 기회가 열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영부인의 호칭을 쓰지 않겠다, 청와대 이 부속실을 폐지하겠다, 앞으로 청와대에서 영부인이 뭐 활동할 게 뭐 있냐, 이런 식의 접근은 오늘로서 끝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이제 기자회견을 해명을 하면서 정리가 돼야 될 것이다, 이렇게 지적을 해줬습니다. 그런데 이제 김건희 씨, 이재명 후보 부인 김혜경 씨처럼 윤 후보를 돕는 활동을 적극적으로 하지 않을 가능성이 지금까지는 큽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봐야 될지, 아니면 윤 후보에게 이게 실이 크다고 봐야 될지, 이현정 의원님 어떻게 보시면? 물론 해명은 한다고, 제대로 했다고 치고 난 다음에 행보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그렇죠. 일단 이제 우리나라 문화가 이제 사과를 한번 하고 나면 네. 그 이후에 사실은 이렇게 가타부타 문제 제기를 하는 것은 오히려 어떤 면에서 역풍을 불러올 수 있어요. 아시겠지만 대장동도 그렇고, 예. 사실은 이제 이재명 후보의 아들의 상습 도박 문제도 그렇고, 예. 어떤 면에서 보면 이제 국민들이 원하는 게 그것에 대한 뭐 일단 책임을 진다라고 한다는 게 예. 경계선이 모호하지 않습니까? 네. 근데 문제는 과연 이걸 국민들 앞에 이제 사과를 하느냐, 사과를 한다는 것은 본인의 어떤 이 이력에 문제가 있다는 걸 인정하는 거거든요.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가 이게 중요한 것이지. 사실은 그 뒤에 예를 들어서 그럼 이거는 왜 안 하느냐, 이거는 왜 안 하느냐, 이렇게 될 경우에 오히려 문제 제기를 한 측면에서 이제 역풍이 불어올 수 있기 때문에 아마 이제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이제 이렇게 사과를 하게 되면 예. 여론의 반전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이제 아마 앞으로 활동하는 거하고는 조금 다른 차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예.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의혹이 있는 상황에서 본인의 일단 결단이 필요할 것 같아요. 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재명 후보의 김혜경 씨 같은 경우는 아들의 상습 도박이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같이 나와서 지금 뭐 여러 가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사실은 뭐 그런 측면을 보면 여러 가지 비판은 있지만 또 나서면 또 거기에다 뭐라고 이야기할 수가 없지 않았습니까? 예. 뭐 그런 측면에서 본인이 이렇게 적극적으로 나선다면 네. 어떤 면에서 보면 여론의 반전이 있을 수가 있겠죠. 예. 그렇지만 또 본인이 정치를 그동안 해본 분이 아니기 때문에 예. 아마 그런 공개 활동거리가 떠난다 한다면 네. 다시 또 어떤 면 집결을 할 가능성도 저는 있어 보입니다. 근데 저는 저 문제와 관련해서 한 가지 꼭 좀 주문하고 싶은 게 있는데, 윤석열 후보 진영은 대통령의 부인이라는 사람의 정치적, 사회적, 국가적 지위를 어떻게 보고 있느냐라는 거는 그러니까 그건 선택은 자유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은 가족이다. 뭐 영부인이다. 뭐다. 이것이 뭐 법적으로까지 선출직은 아니지만 어떤 기능과 권한을 갖고 있으며 어떤 의미를 갖고 있냐는 걸 설명을 해주는 것은 저는 굉장히 필요하다고 봅니다. 예. 그래야만이
국민들은 저 정권을 보고서 저것이 좋다 나쁘다 찬성 반대 입장에서 투표할 때도 도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고 그 지위를 애매모호하게 해놓고서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되고 저렇게 되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예. 누구는 대통령 후보 보고 뽑는 거니까 부인은 아무 상관없다고 하지만 그럴 것 같으면 왜 당사에 나와서 그걸 갖고 사과를 합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 제 말씀은 옳다 그러다가 아니라 정확하게 하고 그것 또한 국민들에게 판단을 받아봐야 되지 않나. 네. 그게 윤석열 후보에게도 도움될 거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계속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 잠시 후 3시에 윤석열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본인이 직접 사과 기자회견을 열어서 한다고 하니까요. 잠시 후에 직접 연결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좀 다른 쟁점도 하나하나 짚어보면서 시간을 좀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대위직을 사퇴한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요. 선거 대책이 비선을 통해서 다 치러지게 되고 울산 합의도 없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 갈등이 지금 격화되는 양상인데 이렇게 되면 윤 후보에게는 큰 타격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는 윤석열 후보가 뭐 득표 전략 또는 간표에 대한 사안에 대한 대응 능력 예. 뭐 이런 것들이 사실상 없다. 그러니까 자신이나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전략 이것을 따라가야 될 텐데 예. 자꾸 측근들과의 관계 속에서 의사결정을 하고 이것이 문제가 계속 만들어지는 이런 국면이다. 예. 이걸 끊어내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그런 맥락 속에서 윤핵관이라는 것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 저는 뭐 개인적으로 윤핵관은 윤석열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왜 윤핵관이 생겼겠어요. 그러니까 선대위의 어떤 개통을 밟고 의사결정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집행이 된다 그러면 네. 윤핵관이란 말 자체가 안 나옵니다. 그런데 자꾸 이제 우리 조수진 전 이제 조수진 의원이죠. 지금은 이제 의원과 같이 사실상 명령 개통에 있지 않은 분에게 특정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그것 자체를 당대표가 몰라요. 선대위원장이. 그렇다 그러면 명령 개통에 밟은 것이 아니잖아요. 네. 그렇게 되면 윤핵관이 만들어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이 제거되지 않는 한은 사실은 계속되는 혼선이 빚어질 수가 밖에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예. 윤석 대표의 얘기는 이런 것을 정상화하는 것이 시작이어야만 한다라는 것이고 거기에 저는 공감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대표는 지금 이 상임 선대위원장은 어떤 지시도 내릴 수 없는 상태라고 주장을 하는데 국힘 선대위가 내홍을 좀 잠재울 수 있는 돌파구. 이현정 의원님 이거 돌파구 뭐라고 보십니까? 글쎄요, 뭐 참 이제 이 당 대표라는 분이 이제 뭐 일반적인 평론을 뛰어넘어서 사실상의 반 윤석열 운동을 하고 있는 그런 차원으로까지 보여집니다. 여기에 더군다나 조국 전 장관이 또 조응을 하고 나섰어요. 네. 글쎄 이제 본인이 지금 사실 평론가가 아니라 예. 사실은 문제 해결을 해야 되는 당사자이지 않습니까? 예. 당 대표라는 것이 지금 당이라는 게 왜 있습니까? 국민의힘이 윤석열 후보 국민의힘의 지금 후보지 민주당의 후보는 아니잖아요. 근데 자기 당의 후보를 어떤 면에서 당선이 안 될 것 같다. 뭐 배트맨이 아니라 고 당시에 나오는 경찰국장 같다라든지 뭐 이런 식의 비교까지 해가면서 사실상 윤 후보에 대한 이제 이 반대 운동을 지금 당 대표가 하고 있는데 예. 제가 볼 때 굉장히 위험 수위를 넘어가고 있다. 지금 뭐 발언이 매일같이 이렇게 증폭되는 걸 보면 한편으로 보면 본인의 초조함도 있을 수가 있겠고 왜냐하면 지금 선대위원장을 나간 이후에 윤 후보 측이나 김종인 위원장 측에서 별다른 지금 손을 잡자고 하는 이 움직임이 없다 보니까 예. 그런 초조함의 반영이 아닌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는 제가 볼 때는 이거는 앞으로 아마 함께하기 어려운 상황으로 가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 결국 이렇게 되면 이제 어떤 면에서 보면 전체 선거 전선이 보면 뭐 윤석열 후보가 잘못하는 게 있습니다. 네. 뭐 많고 또 내부적으로 뭐 선대가 당연히 문제가 있죠. 예. 그러나 이제 이준석 그 대표 같은 경우는 그냥 제3의 관전자가 아니에요. 실제로 이 문제를 풀어가야 될 당사자거든요. 당연하죠. 예. 근데 당사자가 나와서 지금 계속 저기 문제가 있다라고 국민들에게 저렇게 이야기를 하면 예. 과연 그게 그 집안이 잘 되겠습니까? 결국 이렇게 되면 결국 윤석열 후보의 지지율뿐만 아니라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 문제는 이제 앞으로 윤석열 후보가 얼마만큼 자신의 중심을 잡고 해 나가느냐 저는 거기에 관건이 있다고 봅니다. 예. 저는 사실상 결별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대표직 사퇴 이후에
이준석 대표의 행에 대해서는 굉장히 비판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걸 전제로 했을 때 그 전에 벌어졌던 일을 보면요. 정치적인 의미로 볼 때 저 사람들 결별을 왜 했느냐.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없이도 정권을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한 것이 결론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결론했지 이준석 없이는 정권을 잡을 수 없다고 생각하면 울산까지 쫓아갔으니까 더 쫓아갈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반대로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는 이 상태로 가면 정권을 못 잡거나 아니면 정권을 잡아도 이런 방식으로는 정권 잡는 건 반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결별한 것이 정책 의미가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런 와중에서 김건희 문제가 있는데 김건희 씨 문제는 저렇게 뭐 조수진 의원이 뭐 어쩌고 했는데 하여튼 옹호 성명을 했지만 오늘 사과한다니까 넘어갔습니다. 저것도 한 사건적인 발단인데 예. 문제는 윤핵관에 있습니다. 사실은 윤핵관이라는 게 이준석 대표가 만드는 말인지 모르지만 우리나라 정치에 있었던 비선 실세 뭐 문고리 무슨 뭐 경우에 따라서는 과장해서 얘기하면 십상시 이런 얘기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예. 이 부분에 대해서 이준석 대표는 지금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볼 때는 예. 윤핵관은 없다 있다. 있으면 어떻게 하겠다는 부분이 없으면 이 갈등은 별로 풀리지 않게 돼 있는 겁니다. 양쪽을 들여다보면. 예. 그런데 김용남 후보가 그렇게 얘기할 때 이준석 대표가 그만둔 다음에 뭐 대표직을 이용해서 사람을 채용했느니까지 이러다가 발언을 하고 있으면 고문도 가편에도 저걸 보고서 국민들은 저게 윤핵관일지 윤핵관 비슷한 사람인지 없을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겠습니까? 예. 나아가서 정권 문제입니다. 난 이 후보 진영에서 나오는 정권 문제라는 건 정치적 수사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예. 김종인 위원장이 무슨 정권을 얼마나 가졌으며 실제로 후보가 정권을 준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예. 실제로는 저거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생각은. 김종인 위원장이 뭘 그렇게 얼마나 갖고 김종인 위원장이 가령 정권을 갖고 있으면 김용남 특보에게 저런 말을 하지 않도록 했어야 될 거 아니냐 이런 생각 드는 거죠. 예. 그러나 예. 이준석 대표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권 교체가 대의라고 생각하면 지금까지 해왔던 말을 이제 그만둬야 됩니다. 빠지겠다면 그냥 빠져 있어야 되는 것이지 이현중 위원 말대로 그렇게 무슨 평론가처럼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도 지금 마지막 한 그 부분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려고 그러는 건데 당대표잖아요. 그리고 지금 대선 후보가 있는잖아요. 그러면 자기가 세운 플랜하고 맞지 않는다고 해서 자기가 제가 좀 뭐 그쪽 편에 쓰는 건 아니겠습니다만 당대표로서 좀 안고 가는 모습도 보여주고 말을 좀 줄여주는 모습도 좀 있어야 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지적하는 분도 사실 좀 있거든요. 실은 이제 그게 윤석열 후보가 좀 바라는 거겠죠. 네. 실제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는 이준석 대표의 요구대로 커프티를 입고 같이 움직이고 예. 달고나를 같이 먹고 이러면서 나름 노력을 했거든요. 그런데 심각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어떤 선거운동 방식이라든가 전략이라든가 어떤 대응 기조에 있어서 특히 이준석 대표는 지금 김건희 씨에 대한 어떤 윤석열 후보의 대응 기조에 대해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본인 입장에서 보면 윤석열 후보가 공정과 상식으로 나왔는데 아무리 봐도 국민 입장에서 아무리 넓게 봐도 아무리 자신의 눈으로 봐도 굉장히 상식적이지 못한 행동들을 많이 했는데 네. 왜 사과를 하고 털고 가야지 털고 가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고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 보면 내가 정치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내 부인이 지금 나를 이해를 못 해주고 있는 부분도 있고 민주당에서 계속 자신을 공격하는 부분도 있는데 이걸 감싸줄 수 있지 왜 이걸 자꾸 대응 기조를 명확하게만 가져가라고 하느냐 이것에 대한 서운함이 있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실은 30대 당대표의 말과 소통이 안 된다라고 한다면 윤석열 후보는 결국에는 30대와 소통할 수 없는 후보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20대, 30대가 함께할 수 없는 후보라는 이미지가 굳혀질 수 있고 조국 전 장관과의 대척점 속에서 자신의 지지율이 굉장히 많이 올랐고 그걸 통해서 대통령에 출마했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는 자신의 아내 문제를 피해갈 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 좀 피해가는 모습들, 그 모습들에서 이준석 대표가 결국 충돌한 것이지 이건 조수진 의원의 문제는 저도 개인적으로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네, 이 부분은 사실 2030 세대들이 특히 좀 답답하다 이렇게 느끼는 것 같은데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와의 맞대결 토론에는 굉장히 소극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윤 후보는 싸움밖에 안 난다. 근데 이 후보 측에서는 정책 토론 안 하겠다는 건 정치 안 하겠다는 거 아니냐 이런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맞대결 토론의 소극적인 모습 이건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지금 윤 후보가 얘기하는 것이 경선 과정에서 16번을 토론을 했는데 네.
예. 누가 그렇게 많이 받겠느냐 예.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런데 그거는 굉장히 사실 어떻게 보면 지지자나 당원들에 대한 모독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예. 많은 분들이 사실은 받고 그 시청률도 다 나와 있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중요하고 우리가 기업 경쟁을 해야만 좋은 상품을 이제 소비자들이 얻는다고 그렇죠. 얘기를 하고 그런 차원에서 윤 후보도 뭐 기업들 간의 경쟁 이거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하는 분이에요. 예. 그런데 사실은 토론이라는 것이 정치 경쟁에서 가장 핵심적인 수단이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유권자들은 이 토론의 과정을 통해서 어느 후보가 더 적절하구나라는 판단을 할 수 있는 그런 수단이에요. 서로 배울 수도 그런데 있고. 이것을 회피한다는 것은 사실상 유권자들의 선택의 과정, 선택의 기회를 박탈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예. 그래서 이런 접근법은 대통령 후보자로서의 어떤 이 적절한 자세가 아니다. 예. 그래서 뭐 본인이 스스로가 이렇게 토론을 기피하는 것 자체가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많은 국민들이 그러면 토론을 해서 이 후보에게 뭔가 열세에 놓일 것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들을 또 나올 수가 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이제 그 부분의 책임은 부담은 오로지 이제 본인이 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예. 저는 이제 국민의 알 권리의 입장에서 본다면 예. 이거는 대통령 후보로서 적절하지 않고 바로 지금 토론에 나서서 예. 사실상 무엇이 윤 후보가 추구하는 국가 상인지 예. 미래에 대한 비전인지 예. 이런 것들을 밝혀야 된다 이렇게 아니 생각합니다. 근데 그 선관위에서 하겠다는 3번 정도의 토론은 하겠다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추가적으로 하는 거는 뭐 고려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주장하지 않았었나요? 그러니까 지금 2월 11일 일단 지금 후보 등록일이잖아요. 예. 그러면 법적으로 선관위 주최 3번은 반드시 참석을 해야 그렇죠. 됩니다. 예. 제가 알기로 그 이외에 몇 가지 토론이 지금 준비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니까 지금은 시점이 토론 안 하겠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후보 진영이 국민들로 상대로 해서 캠페인을 하는 겁니다. 자, 네. 우리는 이런 정책과 이런 것들을 갖고 있습니다. 캠페인을 하는 것이고 예. 그 이후에 토론에 충분한 시간이 있죠. 지금 뭐 선거가 이제 70일 남았지 않습니까? 예. 그렇다면 70일 내내 지금 토론을 한다라고 했을 때 과연 그게 적절하냐라는 문제가 있을 수가 있는 것이고요. 네. 다 예를 들어서 토론이라는 게 지금 경선 때도 했고 그리고 앞으로도 할 겁니다. 토론 안 한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근데 지금 같은 경우 시간은 일단 각 후보 진영이 자신들의 공약을 만들어내고 국민들에 알리고 그렇다면 이제 이걸 근거로 해서 토론이 시작되겠죠. 예. 제가 볼 때는 뭐 1월 이제 중순 뭐 1월 말 되면 그때부터는 아마 토론 국면으로 갈 겁니다. 예. 다 선거 운동에 시간이 있는 것이거든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주제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전격적으로 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 후폭풍부터 좀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사면이 대선에 미칠 영향이 주목이 되는데요. 이재명 후보 또 윤석열 후보의 발언부터 먼저 듣겠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이미 결정난 사안에 대해서 찬성 반대가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역사의 법정에서는 판단이 안 끝났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사면 복권 문제는 이제 형사 사법적인 문제인 것이고 그러나 국민들의 판단과 역사적 판단은 그와는 무관하게 그대로 존재한다 그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우리 박 대통령의 사면은 좀 늦었지만 환영합니다. 그리고 건강이 좀 안 좋으시다는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 하여튼 좀 빨리 건강을 좀 회복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그 사면 문제를 이석기, 한명숙 이런 분들의 그 조치하고 연결해서 생각하는 것은 좀 마땅치 않다고 저는 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특별 사면에 대해서 민주당 내 이 비문 의원들 쪽에서 납득할 수 없다는 반응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민주당 분위기에는 어떤 영향을 미칠지 먼저 이승훈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네, 저는 뭐 큰 영향은 없을 없습니까? 것으로 보여지고요. 역사적인 어떤 판단이나 의견은 다 다를 수 있잖아요. 네. 그런 측면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 사면에 대해 찬성하는 어떤 민주당 의원도 있고 반대하는 의원도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문재인 대통령께서 굉장히 고심을 많이 했고 오랜 기간 동안 고심을 하다가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건강상의 문제가 좀 심각하다는 많이 보고가 올라오고 있었고 또 국민통합의 관점에서 본인이 임기를
마무리하기 전에 뭔가 결정을 해주고 싶었다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시면 될 것 같고 또 야권에서 또 사면에 대해서 비판하는데 야권에서 사면을 많이 요구했잖아요. 그래서 대통령이 고심 끝에 사면을 했으면 여기에서 또 환영하고 넘어가면 되는 것이지 이러한 사면을 또 뭐 갈라치기다 뭐 이석기 씨에 대한 끼워넣기다 이런 비판은 그렇게 적절해 보이지 않는다 생각합니다. 저기 이현정 위원님 네. 글쎄 올 초만 해도 이낙연 전 후보 생각을 안 할 수가 없는데 똑같은 사면인데 타이밍이 잘못된 겁니까? 어떻게 해야 되는 생각을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저는 문재인 대통령이 본인이 이 취임 때부터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부패 사범은 사면하지 않겠다. 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추징금을 내지 않으면 사면하지 않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네. 근데 사면법을 전혀 바꾸지 않았어요. 자, 그러면서 계속 본인은 원칙주의자인 것처럼 행세를 했죠. 자, 올 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낙연 후보가 당시에 사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이 국민 정서에 맞지 않다. 그리고 사면을 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지금 와서 그 원칙을 다 없애버렸어요. 한순간에 다 없애버렸어요. 예. 이건 국민 통합이다. 그럼 그때는 국민 통합 아니고 지금은 국민 통합입니까? 그러니까 뭐냐면 본인이 원칙을 세웠으면 법을 바꾸든지 해서 사면에 대한 제도적인 제를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않고 지금 와서 이제 선거 70일을 앞두고 사면을 전격적으로 한 거란 말이에요. 아하. 그렇다면 그때 이야기와 지금의 이야기 과연 뭐가 달라졌는지 이 부분이 이제 명확하지 않는 것이죠. 네. 결국은 지금 보십시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부패 범죄입니다. 근데 사면을 했잖아요. 네. 한명수 전 총리 추징금 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도 이제 복권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결국 사면권은 대통령이 자기가 생각에 따라 하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든지 예. 지금까지 임기 내내 원칙이다. 나는 그렇게 할 수 없다라고 국민들에게 이야기를 하고 그걸로 인기를 끌었는데 문제는 이제 마지막에는 또 그 원칙을 다 없애버렸잖아요. 왜 그거에 대한 설명은 없는 것인지 왜 지금에서야 국민 통합이 필요하고 그전까지는 국민 통합이 필요 없었던 것인지 저는 그 부분이 이제 있기 때문에 결국 이번 사면도 저는 결국 정치적이다. 대선 전략 차원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 거죠. 네, 어떻게 보십니까? 5대 사범에 대한 어떤 기준 이것이 법제화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일종의 이제 약속으로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이고 이것이 결과적으로는 이제 뒤집어진 것인데 그러면 왜 이것을 뒤집는 이제 그 결정을 했느냐. 그리고 지금 야권에서 만약에 이 5대 사범에 대한 원칙을 지키지 않은 것을 비판하려고 한다면 사면 요구를 하지 말았어야 돼요. 지금 줄기차게 야권의 뭐 정치인이나 뭐 평론가들 모두 다 사실상 뭐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을 요구했었거든요. 그러면 5대 원칙 지키지 말라고 여태까지 얘기해놓고선 지금 사면하니까 또 안 지켰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주장의 어떤 내재돼 있어요. 모순 자체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그럼 왜 미뤄왔느냐. 그러니까 국민 정서가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공감대가. 근데 공감대를 형성하려면 그 전직 2명의 대통령의 어떤 사과와 반성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이런 부분이 없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사면을 왜 했느냐. 저는 건강상의 이유가 결정적이라고 봅니다. 지금 뭐 네네. 어깨 통증이나 뭐 허리 디스크 이런 거 정도가 아니라 사실상 뭐 정신적인 어떤 건강 상태가 굉장히 안 좋다고 그렇게 이제 소견이 나왔다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제 구치소 내에서 어떤 위기 상황이 온다 그러면 그 자체로서 사실상 사회 분열이 이게 고착화되고 구조화되고 장기화될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이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런 어려운 선택, 특히나 지금 사면에 대한 여론은 좋지 않습니다. 특히나 진보 진영이 더 안 좋고요. 이런 어떤 책임을 감수하면서까지 대통령이 얘기를 한다면 지금까지 사면을 요구했던 야권 인사들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비판하면 안 되는 거죠. 근데 제가 한 가지만 지적하면 한명숙 전 총리는 왜 사과 반성을 안 하셨는데 왜 복권을 했죠? 그 똑같은 질문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동안 이야기했죠. 박근혜 전 대통령 사과 반성 안 했기 때문에 사면 안 했는데 이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한명숙 전 총리는 지금도 혐의를 인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반성 뭐 사과 당연히 뭐 안 하겠죠. 근데 복권을 했거든요. 그럼 이건 어떻게 논리적으로 있는 것인지 저는 그 자체도 의문이라는 거예요. 김관학께서 좀 견해를 확실히 달리하는 부분이 이 부분입니다. 어떤 거? 사면 복권에 대해서 진보 진영에서 불만이 많다고 했잖아요. 근데 저는 보수 진영도 굉장히 불만이 많을 것 같다고 생각이 돼요. 왜냐하면 사면 자체가 어차피 대통령의 통치행위거나 정치행위의 측면이 있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거기에도 뭔가 나름대로 접근하는 방법이나 이건 또 달리 했어야 될 텐데 첫째는요.
지금 민주당 내에서 이재명 진영하고 간에 이거 거의 교감이 되지 않은 상태를 했잖아요. 그다음에 사면 복권은 원래부터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형집행정지나 가석방을 하려고 했는데 신청이 안 들어오는 바람에 법무부의 사면심사위원회에 넘겼다가 거기서 감론을 받을 때 통과가 됐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국민화합이라는 차원에서부터 여러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은 하나도 없이 물론 내부적으로 뭐 정무수석이 얼마나 고민했는지 그건 모르겠습니다만은 이 여론을 이끌어가는 방식이 없었잖아요. 그것도 시기가 하필이면 대통령 선거를 70일 앞두고 있잖아요. 전격적으로 했다는 얘기죠. 더군다나 건강을 생각한다면 네.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 말고도 병원에 가신 적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예. 거기다가 이명박 대통령은요. 89령이십니다. 네. 그분이 건강이 들어갈 때하고 지금하고 좋아졌겠습니까? 나빠졌겠습니까? 저걸 분리하는 걸 보고 오히려 저는 김관욱 교수하고는 반대 측면에서 이 사면에 대해서는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듭니다. 국힘 쪽에서도 생각하는 것처럼 갈라치게 하는 요인이 그렇다 있다는 이거죠. 얘기를 말씀하시는 네. 거군요. 네. 근데 문 대통령이 그런 뭐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고 또는 정치적 계산을 통해서 이걸 했다라고 하면 예. 사실은 수렴 과정을 더 이렇게 넓혀요. 기간을 넓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어떻게 보면 이제 기사거리로 흘리고 이런 반응들을 또 볼 수가 있거든요. 네. 특히나 여당 후보 뭐 이재명 후보에게 유리하게 한다라고 하면 우리가 올해 초 아까 말씀하셨던 이낙연 전 후보가 제안을 했던 것처럼 네. 이 후보에게 제한권을 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 중도나 보수층에서 더 뭐 효과적으로 뭐 인기를 얻을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테고 예. 뭐 여러 가지 복잡한 뭐 이 득실 계산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예. 그러면 그런 과정을 전혀 사실 생략하고 지금 했다는 거는 건강상의 어떤 문제가 그만큼 시급하다라는 것에 접근을 해야지 이것을 지금 이제 사면이 됐으니까 뭐 여러 가지로 해석하려고 하겠지만 저는 지금 이 상황 속에서 정책 효과도 그렇게 크지 않다고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책 효과가 나오려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 정책 행보나 정책 메시지를 내야 돼요. 네. 그런데 지금 그러한 분위기도 아니고 사실상 그런 어떤 의지도 지금 피력이 안 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만약에 그랬다 그러면 후폭풍이 굉장히 클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막 이렇게 확대 재생산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그렇게 해석을 정확하게 하는 것도 아닐 뿐더러 지금 이 통합적인 조치잖아요. 이런 거는. 예. 이런 부분들에 오히려 국론을 불연시키는 그런 부분이다.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는 조금 이런 조치가 나오면 조금 이렇게 그 진위를 그대로 받아주는 긍정적으로 것이 받아줘야 할 필요가 필요하다 이렇게 있다. 생각합니다. 그런데 말이죠. 그 권성동 의원이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이 하나 이명박 전 대통령의 사면을 남겨둔 거는 김경수 전 지사를 생각하고 내년에 할 계획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단 말이죠. 근데 그것도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럴 가능성도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지금 그런 논란의 중심에 서는 거 아닙니까? 이번 사면이? 저는 권성동 의원의 주장이 좀 소설 같다. 아, 그렇습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실제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굉장히 많이 다릅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은 4년 8개월을 수감 생활을 지냈고요. 네. 이명박 전 대통령은 2년 정도의 수감 생활에 불과했습니다. 보석으로도 굉장히 오래 밖에 나와 있었고요. 또한 박근혜 전 대통령은 윤석열 후보가 경제적 공동체라고 해서 이런 법리적인 조건을 제시했었습니다만 최순실 씨와 다만 이명박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실제 개인적인 범죄 성향이 굉장히 강합니다. 어떤 네. 다스의 횡령 자금이 한 350억 정도 그리고 다스의 미국 소송과 관련해서 삼성에게서 우회적으로 받은 뇌물 혐의로 115억 정도를 받은 혐의로 지금 구속이 됐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개인적 범죄와 어떤 다른 범죄적인 측면이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문재인 대통령이 정권 말기에 정리를 하면서 아무래도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부담은 굉장히 많이 있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형기라든가 범죄의 죄질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실히 달라요.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말로는 할 수 없다고 그랬잖아요. 네. 말로는 할 수 없는데 이명박 전 대통령의 어떤 법률적인 문제점들에 대해서 말로 할 수는 없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이 인정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자신의 범죄 사실에 대해서 네. 그런 측면에서 바라보면 될 것 같고 자꾸 이 사면 논의를 마치 문재인 대통령
대통령이 정치적인 수사로 이렇게 공격하고 싶은 것 같은데 저는 박근혜 대통령이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나 민주당을 지지할 수도 없잖아요. 그리고 윤석열 후보는 자신에게 칼끝을 들이댔던 수사를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를 지지할 수도 없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은 정치적인 어떤 계산에 있어서는 상당히 침묵 모드로 갈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그럼 박 전 대통령이 대선에 대한 메시지도 내놓을지도 이게 관심입니다. 정권 교체를 강조하는 메시지를 내놓을 가능성 있을까요? 저는 뭐 별로 없다고 보고요. 네. 아까 이제 김경수 지사와 이제 이명박 대통령 뭐 소설이라고 그러셨는데 워낙 요즘 현실이 소설 같아서 저는 아마 뭐 소설이 현실화되는 거는 뭐 쉽지 않나 싶습니다. 내년에 한번 보시죠. 안 되는가. 근데 이제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볼 때는 이제 본인이 일단 신병치료 끝난 다음에 국민들 앞에 직접 입장을 밝히겠다 이런 입장을 피력했지 않습니까? 아마 이제 박 전 대통령이 사실은 지금 일단 탄핵이 됐고 그 다음에 이제 형사적 처벌을 받았고 특히 또 정권까지 이제 넘겨준 상황 아니겠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본인의 정치적 입장을 이야기한다는 것도 저는 뭐 아마 입장을 이야기했으면 아마 진작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그런 측면에 봤을 때는 국민들에게 사과하고 뭐 좀 더 중립적인 그런 입장을 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알겠습니다. 일단 뭐 내년 2월까지 좀 치료가 그렇습니다. 2월까지는 치료를 하는 한다니까요.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자, 이재명 후보 좀 이야기를 좀 한 번 더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이 후보가 어제 한 유튜브 방송에서요. 이 작전주로 큰 이익을 봤다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먼저 그 내용을 좀 직접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대학 친구, 증권회사 근무하는 친구 권유로 주식을 샀다가 첫 주식을 대박? 나는 몰랐는데 네. 작전 주식이었던 92년이었어요. 저는 그때 아무도 모르고 부탁해서 사줬던 거예요. 어느 순간에 너무 많이 오른 거예요. 겁나는구나. 겁나서 네. 너무 많이 올랐. 그 다음부터 내가 팔고 나니까 쫙 떨어지니 딱 제자리가 버렸더라고요. 자, 저 발언에 대해서 국민의힘에서는 얼떨결에 주가 조작 공범임을 자백했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이승훈 변호사님은 느낌이 어떠십니까? 얼떨결은 아니고요. 의도적인 발언입니다. 최근에 이제 정치 테마가 많잖아요. 예. 이재명 주식, 뭐 윤석열 주식이 많아서 그런 주식들을 샀을 때 어느 순간 오른 것 같지만 어느 순간 다시 폭락하기 때문에 굉장히 위험성을 경고한 것이고 이재명 후보가 주가가 경제가 투명해지고 기업이 투명해지면 5천선도 넘을 수 있다는 차원이니까 이런 측면에서 의도적으로 어떤 주가 조작이나 이런 것에 흔들리지 말고 일상적인 투자를 하라 이런 측면에서 말씀을 드린 거라고 생각됩니다. 네, 진행자가 또 주가 조작의 공소시효가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하기도 했거든요. 국민의힘에서는 이 투자 경위를 밝혀라 이렇게 주장을 했는데 이런 투자 경위 밝혀야 된다고 보세요, 김종래 교수님? 저기 지금으로 따지면 한 29년 전 일 아닙니까? 그렇긴 하죠. 도대체 액수가 얼마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야당 입장에서 한번 시비는 걸만 하지만 저게 그렇게 어떻게 답변할 본인은 다 기억하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건 그냥 넘어갈 수도 있는 거 아닌가? 네, 이현정 의원. 네, 이게 저는 좀 심각한 문제가 뭐냐 하면 네. 주가 조작 범죄는 굉장히 엄중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네. 자, 근데 이제 이미 92년 같으면 변호사 자격증을 획득했을 때거든요. 1986년도에 이제 변호사 자격을 획득했으니까요. 근데 변호사분이 친구가 그냥 야 투자라 그래서 투자할까요? 그리고 또 본인이 작전주라는 걸 알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작전주라는 게 결국 주가 조작 범죄입니다. 주가 조작 범죄를 알면서도 본인이 최고점에서 팔았단 말이에요. 그럼 주가 조작에 어느 정도 이익을 얻었단 말이죠. 과연 이 시점에 왜 이걸 이야기를 했을까? 제가 볼 때는 아마 선제적인 자기 폭로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지금 뭐 대선전이 치열해지면서 아마 야당이나 여당이나 지금 뭐 후보 진영의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아마 정보를 수집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그렇다면 이 또한 아마 야당 측에서 뭔가 입수한 정보들이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뭐 한간에는 뭐 10억이니 뭐 몇 억이니 이런 이야기 나오는데 자, 그렇다면 증권사에 근무하는 친구에게 정보를 얻어서 이거를 주가 조작을 했다? 이것 자체는 굉장히 엄중한 문제거든요. 물론 공소시효가 이게 일단 10년 제가 알고 있습니다. 10년이기 때문에 이미 뭐 지난 상황이긴 하지만 그러나 이거를 이렇게 편안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안은 저는 아니라고 보거든요. 국민들이 판단하실 것 같습니다. 근데 그렇다면은 국민의힘이 이재명 지사를 공격하는 거는 나중에 가서 자승자박이 될 가능성이 있겠는데 야당에서 여당에서 저 정보를 갖고 저걸 갖고 역부로 이렇게 했다고 한다면 그럼 주가 조작. 자, 잠시만요. 지금 김건희 씨 국민의힘 당사에서 기자회견에서 직접 들어오는 모습을 보고 계십니다. 네. 자, 인사를 하고요. 저 내용을 제가
현장에 오디오가 있으면 오디오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아직 아무 얘기를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잠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날도 추운데 이렇게 많이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국민 대통령 후보 윤석열의 아내 김건희입니다. 두렵고 송구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진작에 말씀드려야 했는데 너무 늦어져서 죄송합니다. 약 1년 전만 해도 이렇게 많은 기자님들과 카메라 앞에 대통령 후보의 아내라고 저를 소개할 줄은 감히 상상도 못했습니다. 제가 남편을 처음 만난 날 검사라고 하기에 무서운 사람인 줄만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늘 같은 옷을 입고 다녀도 자신감이 넘치고 호탕했고 후배들에게 마음껏 베풀 줄 아는 그런 남자였습니다. 몸이 약간 저를 걱정해 밥은 먹었냐, 날씨가 추운데 따뜻하게 입어라, 늘 저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런 남편이 저 때문에 지금 너무 어려운 입장이 되어 정말 그렇습니다. 제가 없어져 남편이 남편답게만 평가만 받을 수만 있다면 차라리 그렇게라도 하고 싶습니다. 저는 남편에 비해 한없이 부족한 사람입니다. 제가 사랑하고 존경하는 남편 윤석열 앞에 저의 허물이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결혼 이후 남편이 겪는 모든 고통이 다 저의 탓이라고만 생각됩니다. 결혼 후 어렵게 아이를 가졌지만 남편의 직장 일로 몸과 마음이 지쳐 아이를 잃었습니다. 예쁜 아이를 낳으면 업고 출근하겠다던 남편의 간절한 소원도 들어줄 수 없게 됐습니다. 국민을 향한 남편의 뜻에 제가 올록이 될까 늘 조마조마합니다. 일과 학업을 함께하는 과정에서 제 잘못이 있었습니다. 잘 보이려 경력을 부풀리고 잘못 적은 것도 있었습니다. 그러지 말았어야 했는데 돌이켜보니 너무나도 부끄러운 일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저의 잘못이고 불찰입니다. 부디 용서해 주십시오.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 때문에 남편이 비난받는 현실에 너무 가슴이 무너집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국민의 눈높이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많이 부족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남편이 대통령이 되는 경우라도 아내의 역할에만 충실하겠습니다. 부디 노여움을 거두어 주십시오. 잘못한 저 김건희를 욕하시더라도 그동안 너무나 어렵고 힘든 길을 걸어온 남편에 대한 마음만큼은 거두지 말아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사죄의 말씀을 드립니다. 죄송합니다. 자, 지금까지 김건희 씨가 국민의힘 당사에서 지금 짧게 지금 과거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이제 김건희 대표께서는 이제 사과 입장문을 마치셨기 때문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눈물을 닦고 계시네요. 오늘 사과 입장문 발표 이후에 뭐 궁금하신 사항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또 내용에 대해서는 우리 최지연 수석 부대변인께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최지연 수석 부대변인. 자, 지금 김건희 씨는 지금 퇴장을 했고요. 예. 이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당직자 최지은이라고 하셨죠? 최지현. 네, 최지연. 그래서 예, 지금 혹시 이제 질문 받는데 질의응답을 내용을 지금 진행을 하면 저희가 직접 현장 내용을 듣고요. 지금 이 장면은 들어오는 장면을 지금 보시는 다시 네. 녹화된 장면입니다. 자, 지금 이야기를 좀 정리를 좀 할게요. 오늘 발표한 내용을 좀 정리를 해보면요. 전체적으로는 크게 사과를 했던 건 맞고요.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서 진솔화가 사과를 했고 내가 어떻게 윤석열 후보를 만났다 이런 얘기 앞에 잠깐 했고요. 예. 전체적으로 김건희 씨 남편에 대한 마음만은 지켜달라. 자기는 잘못하겠다. 잘못한 것에 대해서 사죄하고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는 시간을 갖겠다. 이러고 이런 논란에 대해서는 지금 사과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예. 이 위원장 좀 정리를 좀 같이 해볼까요? 근데 일단 뭐 상당히 좀 감성적인 면에 좀 호소하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네. 특히 이제 아마 제가 알기로 2002년도에 이제 결혼을 해서요. 예. 당시에 이제 윤석열 후보가 워낙 늦 결혼했기 때문에 네. 아마 아이를 가지려고 굉장히 노력을 했던 것 같아요. 당시에 제가 알기로 이제 시험관 아기를 통해서 이제 그 아기를 가지려고 했었는데 그때 이제 국정원 댓글 사건이 터지면서 예. 굉장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때 이제 아이를 잃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오늘 이야기한 거죠. 네. 그리고 이제 본인이 늦게 결혼해서 윤석열 후보에 대한 여러 가지 이제 뭐 듬직한 면 이런 면들을 해왔는데 네. 자신의 문제 때문에 결국 국민들에게 이렇게 죄송하게 하는 측면들은 이제 없어야 되겠다. 예. 그러니까 아마 이제 전체 경력에 뭐 일일이 어떤 면이 있다보다는 예. 실제로 본인이 이제 학업과 또 이제 이 전시업을 같이 하면서 예. 뭔가 좀 경력을 부풀렸다 이런 측면이 있다. 포괄적으로 예. 좀 사과를 한 것 같습니다. 예. 아마 그 구체적인 부분은 이제 좀 이따 최지연 대변인이 아마 이야기를 할 것 같고요. 예. 이제 그런 측면에서 일단 사과를 하고 본인은 일단 내조만 하겠다. 아마 예. 선거운동을 하지 않겠다. 그리고 이제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 하더라도 결국 내조에만 집중하지. 예전에 이제 제2부속실 없애겠다 뭐 이런 거 하고 그렇습니다. 같은 일맥상통한 예. 측면이 있는 것 같아요. 아마 결국 이제 이런 사과를 뭐 국민이 어떤 식으로 판단할 것인지 국민의 판단에 맡긴 게 아닌가 저는 예. 보여집니다. 허위 경력 논란에 대해서는 그 중간에 뭐
맞는 것도 있다라고 얘기는 했었습니다만 지금 사과 내용으로 봐서는 전체적으로 사과한다 이렇게 이야기는 한 것 같아요. 그렇게 하고 지금 이 사과 내용 정도로 보면 진정성 같은 것에서는 어떻게 평가를 하고 계시는지 두 분께서 좀 한 말씀 좀 해주시죠. 먼저 네, 이승훈 일단 뭐 진정성 부분은 국민들께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과거 이제 경력에 대해서 부풀리기라고 인정을 했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제 부풀리기지 허위는 아니다 이런 취지로 얘기를 했었는데 예. 부풀리기뿐만 아니라 잘못된 적도 있었다라고 하면서 아마도 그 허위 경력에 대해서도 인정을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 자신의 어떤 행동에 대해서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네. 실제 이제 만약 대통령이 된다면 이것이 국민들께서 굉장히 고민하셨던 부분이거든요. 김건희 씨 의혹이 굉장히 허무맹랑한 부분이 많이 있었는데 대통령이 된다면 대통령이 부인으로서의 역할을 잘할 수 있을까? 이것에 대한 고민들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청와대 부속실을 없애고 예. 차라리 그냥 아내로서의 역할만 맡기겠다라고 했었는데 예. 마찬가지로 김건희 씨도 남편이 대통령이 된다면 아내로서의 역할만 하겠다라고 해서 자신의 역할을 축소하면서 예. 자신에 대한 미움 때문에 윤석열 후보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지 말아달라 이렇게 했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감성적으로 이제 접근했다는 모습이 보여지고요. 예. 개별적인 사안에 대해서는 사안이 워낙 많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사안을 얘기하고 해명하지는 못했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총괄적으로 사과나 반성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인 것으로 보여지고요. 또한 뭐 윤석열 후보의 인간적인 매력을 많이 강조한 것 같은데요. 뭐 국민들께서 어떻게 보실지는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 교수님. 최근에 질 바이든 여사가 한마디를 했죠. 퍼스트 레이디를 해보니까 굉장히 생각보다 어렵더라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본인은 뭐 역할을 안 한다고 하지만 그렇게 될 수가 없습니다. 대통령이 만약에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그 역할을 수행할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에서 본인이 안 하겠다. 그냥 아내로만 그거는 실질적으로 불가능한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안 의혹들이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 사안에 대해서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제 감성적으로 접근을 하고 다 내 탓이다. 이제 남편한테는 그런 어떤 기대를 저버려지지 말아달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지만 부부를 우리가 이렇게 따로 떨어져서 볼 수가 없잖아요. 예. 이러한 부분들은 국민들에게 굉장히 오히려 더 어려움을 준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또 하나가 대통령 선거가 뭐라고 부인이 이렇게 나와가지고 이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이런 인터뷰를 해야 되는 건지 이거 굉장히 참담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런 자세라 그러면 윤석열 후보 같이 이제 서 있어서 뭐 이런 부분에서 옆에 있어줬다 그러면 오히려 좀 낫을 텐데 저렇게까지 혼자 저런 장면을 견디게 하는 것이 좀 적절했나 뭐 이런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내용 중에서 제가 하나 살펴볼 것은 선거 기간 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성찰하겠다. 또 남편이 당선돼도 아내 역할만 충실히 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그럼 아까 지금 좀 김관학 교수님께 얘기하신 것처럼 뭐 나올 수밖에 없지 않지만 지금 내용으로 봐서는 당선이 돼도 뭐 그냥 아내 역할로만 있겠다 뭐 이런 식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거는 이제 당선됐을 경우에 미래에 관한 얘기니까 조금 이따 말씀드릴게요. 네, 우선 그 앞에까지면은 저는 저 최근에 봤던 사과 중에는 나 용서를 해주십시오까지 하는 사과는 처음. 그러니까 그러면 용서해 주십시오. 저 어떤 게 잘못입니다. 뭐 구체적인 통상 가능해. 그러면 왜 여태까지 저 김건희 씨를 이 시점에서 저렇게 내세운에 대해서 정말로 국민의힘이라든가 윤석열 캠프 진영들은 좀 반성을 좀 해야 됩니다. 저런 일이 있었으면은.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선거운동 기간 동안에 나를 미워하더라도 윤석열 후보에 대한 마음은 비난하지 말아달라. 그리고 나는 조용히 반성하면서 혼자 있겠다. 그러니까 선거운동에 나서지 않겠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얘기할 때 아내의 역할을 하겠다는 거 이건 앞으로도 많은 논란이나 관찰 대상이 될 겁니다. 대통령이 됐을 때 대통령 아내라는 역할은 어디까지가 한계고 어디까지를 해야 되느냐. 해외 순방 같은 건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 가지 같은 부분들이. 그래서 그것만 지켜보고 하고는 뭐 근자해 본 사과 중에는 제일 그래도 감성적이든 뭐든 간에 공감대가 좀 느껴지는 사과였다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짧게 하나만. 과거 우리나라 이제 영부인들 뭐 대통령 부인 중에 역할 보면 노태우 대통령 부인 김옥숙 여사가 재임 중에 한 차례도 기자회견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 차례도 공식적인 어떤 이걸 하진 않았거든요. 아마 그런 모델들을 좀 닮아가지 않을까. 나머지 저 부인들 같은 경우는 독자적인 사업들을 뭐 새세대 심장재단이나 한식 세계화나 뭐 이런 것들을 하면서 이제 영부인의
일정의 역할이 있었는데 예. 아마 이제 김건희 씨 같은 경우는 이제 본인이 오늘 이야기한 걸 보면 예. 결국 이제 김옥순 여사 모델을 아마 따르겠다. 아마 그런 취지로 저는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좀 더 알겠습니다. 지켜봐야겠군요. 자, 네 분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고요. TV 뉴스 현장도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